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대치 전국이 펼쳐지고 있죠. 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담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 만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길었던 추석 연휴 탓일까요? 오늘도 일상 복귀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톡톡 라디오 주치 오늘은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체코 프라하에 도착을 했고요. 정상회교 일정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방점은 원전 협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 그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종 계약이 남아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최종 계약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한국과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전략적 공조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체코 파벨 대통령은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서 매우 중대한 기회라면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또 국제정세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북한을 향해서는 무모한 도발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에바 파벨 여사와 함께 프라하성을 방문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포함한 4대 그룹 총수들도 동행을 해서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네, 양국 정상은 원전 수주와 관련해 낙관적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때문이죠. 네, 이 웨스팅하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한수원의 원자료 설계는 사실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서 한수원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한수원이 원자로 원천 기술을 소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이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고 그래서 체코 정부에 공식적으로 진정을 내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수원은 반대로 웨스팅하우스가 고리 1호기 때부터 한국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술을 전수한 건 맞지만 이제는 그때와 다르다. 우리가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체코 정부는 얼마 전에 이미 탈락한 업체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긴 했는데 다만 이게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이렇게 각자의 입장 차이도 있기는 한데 원전 수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플랜트 수출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신고를 웨스팅하우스가 대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좀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윤 대통령 순방이 이 원전 때문인 건데 정상회담 직후에 윤 대통령은 최종 계약에 자신감을 엿보이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정부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되 아직 예민한 현안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쉽사리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 파벨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에 분쟁을 한미 간의 법적 분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성공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양측의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걸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원전 수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뭐 여야를 떠나서 국가가 20조가 넘는 사업을 외국에서 따낸다면 굉장히 쾌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찬물을 뿌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당도 응원은커녕 저주만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손익계산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이번에 한수원이 입찰을 따낸 거는 덤핑 가격을 제시를 했고 때문에 실상은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체코 언론들이 덤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그 로열티로 큰 금액을 지불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적자 수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법적 분쟁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웨스팅하우스의 대가를 좀 지불하는 쪽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커요. 다만 뭐 정부 측에선 그런 건 있겠죠. 로열티를 대신에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죠. 다음으로 야권이 주장을 하는 건 이제 뭐 미국과의 파워게임 부분인데 이게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원자력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겠다고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야권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이런 한미 간의 수출 통제 이슈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야권의 문제 제기를 두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해외 순방을 통해서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경제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9.19 군사합의가 폐기가 됐고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이렇게 충돌이 시작이 되고 있고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악화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북미가 움직일 때 우리가 패싱되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또 대화를 좀 드라이브해야 된다. 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아예 한국과의 그 관계 정립을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또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좀 다른 전략을 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상 기존에 있던 평화담론,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지금의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예 통일하지 말자 하면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러니까 야권에서 그동안 거론해왔던 통일 과정 다 접어두자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정부가 내세우는 그 자유통일론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저번에 대통령이 뭐 한반도 독트린, 뭐 통일 독트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흡수 통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넓게 보면. 그래서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건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평화가 왔다라는 식으로 미국과 전 세계 로비하러 다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 지역 소식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어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레바논에서 그 무선 호출기 무전기가 폭발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는 이거 이스라엘 소행이다 하면서 보복할 것이다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그 후에 이제 공습에 나선 거죠.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발사하려고 준비하던 로켓 발사대 100여 기를 타격했고요. 이외에도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들을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헤즈볼라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습에 앞서서 헤즈볼라에서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처음에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470명가량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폭발로 사망한 헤즈볼라 대원들의 장례식장에서도 무전기가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 사상자 수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00명 정도, 뉴욕타임스 2,700명 정도 관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린이도 포함이 돼서 다 합치면 3,100명이 넘는 겁니다. 이 무선 호출기 삐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왜 이걸 드린 거냐면 처음에 헤즈볼라가 요즘에 다 스마트폰 이런 걸 쓰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위치 추적을 할 것이다. GPS로 표적 공격에 활용이 될 수 있으니 스마트폰, 휴대전화 다 버리고 쓰지 말고 대신에 삐삐 도입하고 무전기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헤즈볼라가 하자고 한 건데 네. 이스라엘이 왜 배후로 지목이 되느냐. 이렇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몰래 심어놨다는 거예요. 기폭장치를.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걸 넘어서 아예 이스라엘이 직접 제조 공장까지 만들어서 공급했을 수 있다라는 가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 그럼 이스라엘 측이 어떻게 생산 과정, 유통 과정에 개입을 하고 공급망에 침투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네. 외신들이 지금 뭐 호출기 그 폭탄된 잔해 해가지고 뭐 공급 경로를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은 뭐냐. 먼저 이 신종 테러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이게 통신기기잖아요. 아주 작고 가벼운 물건인데 큰 위력을 갖고 있고 또 일상용품이 이렇게 무기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IoT로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제어를 하고 연동이 되는데 사물 폭발물로 연동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전 세계 공급망 위협에 대한 우려입니다. 각 나라들은 이렇게 되면 삐삐 들여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더 강해질 거예요. 점점 더 보수화될 것이고 네.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맹국들하고는 핵심 기술을 독점 공유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린이 포함해서 민간인 피해까지 많아서 유엔도 나서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용 물건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 유엔 안보리도 곧바로 긴급회의 열기로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북 구미에서 의식저하 상태에 빠진 70대 어르신이 20차례나 넘게 연락한 끝에 경남 창원의 한 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다고요. 네, 어제 경북 구미시 공단동 70대 A씨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 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병원에 연락을 돌립니다. 근처 병원 15곳에 20여 차례 연락을 보냈는데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다 좀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네. 당시에 저혈압, 산소 포화도 저하 등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 4시간여 만에 구미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창원까지 소방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대화회장이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내년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나왔던 대통령실이 매일매일 내놓는 입장하고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케어로 이 덩치가 큰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집행액이 폭증했고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의료 대란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켜켜이 시간이 쌓인 게 당연한 결과예요. 일단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동료들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랜 경무를 겪으면서 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받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병가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겨울에는 뭐 이제 고혈압, 이제 혈관 문제라든가 응급 환자들이 또 많고 앞으로 암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진단받는 사람들이 추가될 것이고 의료진들의 체력 고갈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의료 개혁이라는 말 안에서 정말 우리 환자들이 원해오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또다시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응급 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걸 추석 연휴 중에 서둘러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단체는 이거는 수련병원들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사실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이게 병원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연합회는 이렇게 의료 환경이 우려됐다면 이런 지침을 내놓을 게 아니라 먼저 응급환자 수용하에서 치료하도록 수용 의무 관련 지침부터 먼저 발표했어야 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이 지침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침이라는 건 사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일명 동의법의 후속 지침입니다. 2019년에 응급실 뺑뺑이로 4살짜리 김동희 어린이가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 내용을 담은 그런 것 법안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후속 지침이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지금 뭐 환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환자단체의 수고는 진전이 없고 또 서로 목리만 부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말을 꺼낸 게, 정부가 그럼 정 안 되면 이 의료 민영화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 이런 말을 던졌어요. 본인이 이제 추석 연휴에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걱정이 많더라. 어떤 주민들은 민간보험, 사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응급실을 30-40분 걸렸는데 가도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다짐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명색이 일야당 대표인데 해결이 된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방안을 내놓는 말을 못 하겠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25주 임산부가 이 병원 75곳에서 이송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분만병원이 극히 적은 상태라고요. 네, 지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에 11.5%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3개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 전체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에 9곳은 분만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분만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0곳 중에 9곳이 분만을 안 하면 이 병원들은 뭐 하냐? 요즘엔 사실 뭐 질환이라든가 뭐 난임병원 이런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나으라 하는데 분만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2018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했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아이를 낳을 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에 고속도로 위로 오는 빗길 사고가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마니 터널 1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 중인데요. 뒤로 산행분기점부터 6km가량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쪽 수동 졸음쉼터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추곡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1시간 이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지는 않아서 터널 이전부터만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대 분기점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중이지만 전 시간에도 사고가 있었던 구간이라 일대 정체가 계속되고요.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먼저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쟁점 법안을 처리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의 당초 계획은 추석 연휴 전에 이 세 가지 법을 통과시켜서 추석 밥상에 특검을 올리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타임테이블이 뒤로 밀린 건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또 특검법이 이 의혹 때문에 더욱 힘을 받게 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당정이 균열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뻔한 특검법을 왜 또 강행했는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대두된 상황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도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통령실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대신에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표면적 이유로 이제 밝힌 내용은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 뜻이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앞서 민주당 쟁점 법안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건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왜 밤을 새워가며 해야 하느냐라는 원성이 굉장히 컸고요.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필리버스터 말고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도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이콧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마치 김 여사를 여당이 나서서 옹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협치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물로 꼽히는 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마저 불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임현택 의협회장과 면담을 가지고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국의협의회와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일단 의협이 들어오게 되면 개문 발차는 가능하다고 국민의힘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말 큰 문제는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당은 핵심 협상 대상자인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야 실무협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과 의료계, 또 국민의힘과 의료계가 각기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 여야 그리고 의료계 세 개 축이 맞물려서 실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단체의 참여보다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재의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될 경우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미 해당 법안에 반대해서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까지 했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도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친한동훈계에서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오는 10월 10일로 지난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검찰의 기소가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의원들은 아직까지 현 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윤 대통령에게 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인데요. 올해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텐데 아직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정부와 척을 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균열이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올해에는 뭘 해도 의원들의 지지를 못 받을 거다라고 한 친한계 의원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모 또 공천 개입 의혹이 어디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언론 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먼저 어떤 의혹 보도가 있었던 건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온라인 매체인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이동해 출마할 것을 제안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18일 본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이 아닌 김해 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을 결국 받지 못했어요. 또 해당 매체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았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경남 지역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인데요. 명 씨는 2022년 5월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랑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이 전화해서 따졌더니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했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혁신당이 또 등장을 해요. 개혁신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준석 의원 등 당시 개혁신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김 여사와 공천 관련해서 나눈 이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비례대표 공천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텔레그램 원본이 공개되거나 명태균 씨와 지인 간의 통화에서 이 명 씨의 주장만으로 공천 개입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명 씨 자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평가입니다. 다만 명 씨가 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해왔던 만큼 혹시나 다른 의원들에게 불똥이 튀거나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나올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의도에는 이른바 정치 컨설팅 혹은 여론조사 업체 소유주들이 지역이나 인맥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의도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인 만큼 이번 사안이 자칫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의혹에는 개혁신당까지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일까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시기가 좀 공교롭게 겹치긴 했는데요. 개혁신당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게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이른바 쩐주라고 불리는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그 다음 날에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소환된 시점은 이 입장을 바꾼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연관관계
인과관계를 좀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번 일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이 궁지에 몰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정치 공작과 공천거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공직선거법상 따지고 보면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게 되면 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정치 게이트로까지 규정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사태의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가장 무섭고 초조한 시기가 상대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또 그걸 그냥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뉴스토마토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고 물증도 갖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단발성 해프닝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여야 모두 보고 있고요. 오늘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가 자신이 원본을 갖고 있지만 공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해서 더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 안개 속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결국 특검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어요. 예상보다는 회동 일정이 빨리 잡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지지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요. 추석 명절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아닌 연동된 커플링으로 하락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추석 직후 만찬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의료개혁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석 민심을 돌아보고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추석 전에 띄우지 못해서 동력이 약화하고 있는데요. 당정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본인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동안은 20%대 벽은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20%에서 30% 사이를 오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로 갈 거라고 믿었는데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20%가 나오면서 자칫 추석 이후에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가 57%로 긍정평가보다 높았고요. 부산 경남 PK의 경우에도 22%로 추락해서 전체 지지율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갤럽 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10.4%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선 체코 순방 결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외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5%로 가장 높았는데요. 전통 지지층들은 아직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이 순방만 다녀오면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큰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일부 전통 지지층에게만 영향이 있지 중도층에게는 소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1일 DJ로 출연을 했어요.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을 가장 큰 무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친근하고 신선한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 정치인에 대한 이제 기성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요. 이날 1일 DJ로 출연해서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2030 세대를 겨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2030 세대들이 주로 듣는 유명한 노래들로 구성을 해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행보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한낮의 음악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고유어 부사로 무거운 것을 조금씩 앞으로 자꾸 내미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또 자꾸 꿈을 대거나 망설이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사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꾸물꾸물, 미적미적, 어물어물, 어영부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미적미적입니다. 보통 미적미적이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이나 날짜 같은 것을 미뤄서 자꾸 시간을 끄는 모양을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미적미적 미루다가 결국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사, 미루적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앞서 뜻풀이에 나왔던 것처럼 무거운 것을 조금씩 앞으로 자꾸 내미는 모양을 기본 의미로 합니다. 농부가 달구지를 미적미적 밀고 간다와 같이 말할 수 있겠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꿈을 댄다는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미적미적이란 말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지요.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폭염을 식혀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남 구례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일부 전라도, 경남 내륙과 제주도, 강원도 고성과 철원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 최대 300mm, 제주도에도 많게는 25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서도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모레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겠고요. 모레 저녁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고요. 서울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체코 도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공사 수주로 수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기소 2년 만인 오늘 마무리됩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다 사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드디어 무더위가 좀 물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끝마저 길었던 역대 최악의 폭염이 숱한 기록을 남긴 채 오늘부로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어제랑 또 다르게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새 1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논밭에 곡식을 걷어들인다는 절기상 추분인 일요일에는 진짜 가을이 왔음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 되면 그치겠지만 제주와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이후로도 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28도, 내일은 22도로 예보됐고 이후로도 다음 주 주말까지 서울의 최고 기온은 24에서 28도, 전국의 최고 기온은 22에서 30도로 평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올여름 더위 정말 어마무시했죠. 전국 네. 평균 기온, 평균 최저 기온 열대야 일수에서 모두 역대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남기면서 1973년 이후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긋지긋한 더위도 다 지나갔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또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라니냐 현상 때문에 올 겨울에는 한파가 잦고 눈도 많이 올 수 있다는데요. 기후변화 탓에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은 내년에 다시 또 찾아온다고 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요즘 또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네요.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다고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그제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려가며 차량을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담가 약 40분 만에 진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차 주인이 지하주차장 대신 야외 충전 시설을 이용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이 난 전기차는 전소됐지만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바로 옆 주차장 차량 일부만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하고요. 전국에서 제주가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공항 인근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나는 등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3년간 모두 11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탄생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고요. 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만드는 스마트버스 승강장은 냉난방기부터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까지 설치돼 있고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사실상 전기요금은 0원에 가까워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특허 출원까지 마치고 올해 연말까지 한 곳, 내년 1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이 사용 후 배터리도 불안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관계자들은 스마트버스 승강장의 사용 후 배터리는 저속으로 최대 50% 이하로만 충전되도록 설정돼 있어 기술적으로는 화재 위험이 매우 낮고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면서도 안전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공세가 예정된 승강장에는 일반 소형 배터리 세 제품을 설치한 뒤 비교 운영을 해가면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승강장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요즘 귀농을 택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네, 팍팍하고 빠듯한 도시 대신 농촌에서 이른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기로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바람은 최근 주춤하는 추세지만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요. 출퇴근마다 지옥철을 타고 다니면서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점점 더 농촌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의 집값과 물가가 턱없이 비싼 탓에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서 도시에서는 짜여진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에 비교해 농촌에서는 계절 단위로 자신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농부들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이 곧 소득과 연결됐던 산업화 시대의 부모와 달리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즐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라면서 자신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반길만한 트렌드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처럼 땀 흘려 밭을 일구는 것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으로 하는 노동보단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 농부들이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점도 청년들의 의지를 복돋우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많은 작물을 한 번에 재배하기도 하고요. 또 농사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지역 특산주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네. 이렇게 귀농을 택하는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청년 유입이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선발 시 3년간 월 최대 100여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교육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후계농과 귀농인들이 정책 자금을 연 1% 저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니까요. 팍팍한 도시 대신 쉼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하신 분 계시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저가 커피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저가 커피 매장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저도 혈관에 커피가 대신 흐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마시고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0잔을 넘길 만큼 통계만 놓고 봐도 국민 한 사람이 평균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가성비 좋은 저렴한 커피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3년 새에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최근 6년간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을 보면 컴포즈 커피와 더벤티, 메가커피, 하삼동 커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순이었고요. 스타벅스와 이디야, 파스쿠치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가 각각 100건을 넘어섰고 그 다음으로는 투썸플레이스, 더벤티, 백다방 등의 순이었는데 저가 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더벤티, 백다방 등이 위반 건수 비율과 적발 건수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위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위생교육 미수가 절반에 가까운 45%로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도 규격 위반이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 얼주가 차가운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비가열 식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장염이나 식중독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살펴볼까요?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전 세계 최초로 50홈런, 5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어요.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야구 천재 오타니죠. 불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중 대기록을 세운 오타니 50-50에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경기를 마쳤을 때 50-50을 넘어 51홈런, 51도루를 작성했습니다. 네. 불멸의 기록을 세운 이날 오타니는 자신의 한 경기 최다 6안타 10타점을 몰아쳤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50-50 기록이 나온 건 역사상 처음이고요. 세계 프로야구 역사상에서도 최초입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불멸의 기록으로 꼽히는 사이영의 통산 최다 511승, 조 디마지오의 56경기 연속 안타, 스즈키 이치로의 한 시즌 안타 262개, 칼립 켄 주니어 2632경기 연속 출장 대기록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추석을 맞아서 아이에게 한복을 입히고 곧바로 반품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최근 쿠팡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같은 사례들을 폭로했는데요. 네. 쿠팡은 연휴에도 배송을 하다 보니까 전날 주문에 추석 당일 아이들에게 한복을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실제로 포장을 뜯었다가 환불을 위해 다시 테이프를 덧붙인 상품 봉투 3개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또 다른 누리꾼도 지난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쿠팡 반품 공정에 들어갔을 때 의류 태반이 아기 한복이었다면서 쿠팡 반품 전산을 전부 사람이 하고 반품을 자주 하는 요주 인물은 모니터에도 뜬다.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품 절차가 쉽고 또 특정 기간 안에는 무료이기도 하다 보니까 상품을 주문한 뒤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환불을 받거나 벽돌 등을 대신 포장해 환불받는 등 이런 블랙 컨슈머 문제가 말썽이라고 하는데요. 네. 쿠팡은 상습적으로 반품을 일삼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경우 수박을 다 먹고 껍데기만 2-3개 들고 와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지난 설에는 사과와 배 윗등을 잘라서 차례상에 올렸던 걸 그대로 다시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참 과일 대접받은 조상님도 창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과 똑똑 라디오 주치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따져줘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비를 매일 봐도 좀 같이 beginning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같이 펄펄펄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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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it 눈빛만 봐도 알면서 말로
어느새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주먹거리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걸 사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덮어주고 될게 빈 털털이 주빌라떼 박수가 채안 봐고 누가 베개를 say 비타민 U가 필요해 만들어줘 새도랗게 작은 무늬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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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말로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우, 긴 연휴 탓일까요?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더 하죠. 푹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네. 참 늘어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명절 증후군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명절 증후군이 뭐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죠? 그렇죠.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통칭해서 그냥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네. 사실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시기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또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붙게 됐고 우리랑 비슷한 명절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와 같은 증후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같은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삽니다.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우선은 뭐 머리 아프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소화가 안 된다, 뭐 온몸이 쑤시다, 또는 팔다리가 아프다. 뭐 소화를 정말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잠이 안 온다. 또 뭐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증이 있다. 우울하다. 이런 증상들로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명절 증후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사실 뭐 자가 진단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이쪽 질환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리스트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중에 한 5개 정도 해당되면 명절 증후군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은데,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 두 번째는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우울하다. 하루 종일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숨찬 기운이 올라오거나 숨이 차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린다.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화가 나면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온몸에 열이 나면서 발끝까지 뜨겁기도 하다. 어깨, 허리, 손목 등에 근육통이 있다. 목 안에 뭔가가 꽉 차 있고 걸려 있는 것 같다. 지금 제가 10가지 얘기했거든요. 이 중에 5개 정도 해당되시면 명절 증후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긴 연휴가 끝난 지금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명절 증후군 극복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무기력증 아닐까 싶거든요. 네, 무기력증 많죠. 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난 정말 명절 되기 전날 그냥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뭐 준비하느라고 뭐 제기 닦고 별거 다 해가지고 난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고 또 체력 소모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난 정말 거기 가서 이런 어른 저런 어른 만나면서 내가 해야 할 말 못해야 할 말 이거 챙기느라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감정 장애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력증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오기 전에 대처를 미리 하시고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대처 없이 가시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대처를 잘 해야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약에 명절이 사흘 나흘 된다. 네. 그러면 명절날 갔다가 그 다음날 온다든지 아니면 명절 전날 갔다가 명절날 온다든지 이렇게 일정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사흘 나흘을 계속 같이 있는다. 이거 서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조절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할 일을 서로 그 가족들끼리 미리 정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뭐 형제가 많다 또는 뭐 자매가 많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 해. 우리는 요거는 서로 타치하지 않도록 해.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너무 많이 일을 할 경우에는 네. 이 뒤에 올 때 그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분들이 보상을 좀 해줘야 돼요. 한 분한테 일을 네. 많이 하시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한테 보상이 와야 그 다음에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이거나 또는 시간적인 보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면 뭐 주부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좀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고요. 사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드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워낙에 이제 요즘 평균 수명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화를 많이 내시거나 크게 내시거나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 평상시와 좀 다르신데 이런 느낌이 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실 생각이 하셔야 되고 또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음식을 너무 못 드시거나 씹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거나 자꾸 아주 간단하고 또는 이 삼키기 쉬운 것만 자꾸 찾으신다 이러면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네. 이것도 또 육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겠다 싶으니까 병원을 한번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주부만 힘들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또 올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명절 내내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서 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정말 이 명절 때는 하루 종일 먹잖아요. 먹고 상 치우고 또 앉아서 또 먹고 또 상 치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이때는 또 음식이 좋잖아요. 기름진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은 소화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단백질들은 위에서 위산이 녹이거나 단백질을 녹이는 소화효소가 녹일 때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저녁 때까지 배 안 고픈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식사량이 많고 그것도 단백질,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소화불량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먹었다 싶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일단 밖에 좀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과식이 소화불량만 또 유발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과식을 많이 하시면 특히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 담석증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네. 담석증이라는 것은 사실 담즙이 나오는 것이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담석이라는 돌멩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담즙은 왜 나오냐면 지방을 소화시키고 지방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석증이 생기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돌멩이가 콱 막아가지고 이 담즙이 못 나와서 막 굉장히 아파지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 과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많이 섞인 음식을 먹었을 때 담즙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담석이 생겼을 때 콱 막히면
담낭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열나고 힘들어지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어떤 때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식은 소화만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석증이나 또는 담즙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또는 폭음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 췌장염은 잘못하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단백질을 녹이거든요. 잘못하면 내 몸 속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녹거나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염, 담즙의 문제, 담석증 이런 것들이 과식과 함께 올 수 있는 질병이라 배가 많이 아파지거나 정말 열도 많이 나면서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 과식 많이 하셨던 분들 문제 없는지 좀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근데 아파졌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찐 살이 또 우리들은 걱정이 돼요. 아하. 명절 연휴에 먹은 그 전들 네. 이거 어떻게 빼나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급진살. 굉장히 고민되시죠. 네. 근데 사실 요 명절 며칠 동안의 살이 뭐 몇 킬로 늘어났다 이것은 꽉 붙어 있는 살이 아니에요. 유동성 있는 살입니다. 그래서 네. 한 일주일 정도만 잠깐 또 고생하시면 금방 빠져요. 근데 그냥 놔두면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놔두면 안 되죠. 급진살은 사실 이 미리 나 이만큼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3, 4일 동안에 뭐 한 2, 3kg 많이 찌면 2, 3kg 찔 수 있거든요. 가능하죠. 예, 그것은 일주일이면 빠진다. 사실 뭐 아침을 한번 안 먹는다든지 쉬운 말로 간헐적 단식을 한 2, 3일만 한다든지 하면 쉽게 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쭉 가는 수가 있어요. 쭉 가시면 그때는 이제 정말 괴로워지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 며칠 동안 또 쭉 생기시면 이거 힘들거든요. 일주일 내에 원상태로 돌이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좀 남았어요. 네. 열심히 빼셔야 됩니다. 또 명절 치르고 나서 팔목이 아프다 네, 하시는 네. 분들도 많아요. 네, 많죠. 이럴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꽤 많습니다. 이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손목 안에 있는 인대나 또는 힘줄이나 근육에 무리가 와서 이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컴파트먼트 즉 관이 있는데 이 관 안에서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신경이 눌리면서 팔을 못 쓰고 팔목을 못 쓰고 손가락을 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을 때는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쉬면 좋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목을 쓰실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한데 사실 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생기죠. 특히 명절 때. 왜냐하면 워낙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이 많잖아요. 설거지하고 뭐 설거지도 제기 닦고 하다 있고 보면. 뭐 또 뭘 만들 때 손목을 계속 쓰셔야 네. 되고 그리고 무거운 걸 또 들어야 되잖아요. 상을 만들고 거기다 뭐 물건 음식들을 갖다 차리고 이러다 네. 보니까 손목을 많이 쓰시는데 전체 환자의 44%가 50대 60대 여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끝나면 항상 보상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병원을 꼭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손목 네. 터널 증후군을 초기에 잘 못 잡으면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손목을 앞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 팔이 저리거나 손목이 잘 안 꺾여지거나 지릿지릿한 느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목 통증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손목 어떻게 다른지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어요? 네, 자가진단법으로 대표적인 게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라는 게 있는데 팔렌 검사는 손목을 안쪽으로 90도로 꺾어서 양쪽 손등을 이렇게 마주 대봅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지나면 손끝이 통증이나 저린 느낌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거고 티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쭉 펴서 가운데 손목의 한 가운데쯤을 이렇게 두들겨 봐요.
이렇게 두들겨 보면 거기가 저리고 통증이 있으면 아주 이게 이미 손목 터널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 진단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써도 사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이 힘들다, 손목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좀 낫지 않아요? 뭐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자가진단법의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서 어떻게 해서 이걸 완화시킬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또 추석 명절 이후에 근육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육통은 이제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3시간, 4시간 막 이게 정말 길 막히면 허리 아프신 끝도 분들.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발은 악셀레타를 밟아야 되니까 오른발에 상당히 무리가 가고 허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또 힘들어갑니다. 네. 거기다 목은 또 앞을 봐야 되니까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 오래 하신 분들 이 근육통 호소하실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은 엎드리거나 또는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고 또 설거지 하느라고 허리를 쓰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파지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 좀 푹 쉬실 필요가 있는데 따뜻한 곳에서 찜질을 하시거나 목욕을 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한 2, 3일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병원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꾀병도 있어요. 사실 별거 하지 않았는데 어우 아파 이러면서 꾀병도 좀 있거든요. 에이, 설마요. 이분들은 한 2, 3일 지나면 낫습니다. 네. 네, 명절 증후군 중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죠.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이제 다리 쪽에 발생을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미하는데 깊은 다리 쪽 혈관, 특히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그러면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로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이 제일 작은 의자잖아요. 제일 좁은 의자인데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평상시에 정맥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정맥에는 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판막에 이미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좁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장시간 시간이 지나면 그 판막에 더 문제가 생기면서 막혀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몹시 아프고 붓는다, 통증이 생기면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쯤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 꼭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가 봐요. 이런 쉬운 말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비행기 좌석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즘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시면 옛날보다는 이 무릎과 이 등받이 사이에 그 거리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움직일 수 있게 편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증후군이 생기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또 돌아오는 황금 연휴 있잖아요. 그때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있고 또 쪼그리고 있는 시간이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하지에 정맥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장시간 어디를 갈 때는 좀 넓은 자리를 좀 차지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수시로 일어나셔서 다리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까치발 쓰는 운동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까치발을 5발가락으로 쓰는 방법, 4발가락으로 쓰고 엄지발가락을 들고 하는 방법, 또 엄지발가락만 들고 엄지발가락만 내리고 4발가락을 들고 하는 까치발이 있어요. 이런 까치발을 여러 번 하시면 이 정맥의 혈류를 잘 이 심장 쪽으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 증후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조금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란의 퍼펙트 데이 듣고 저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 함께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자, 평소 같았으면 뭐 가을 바람에 어울리는 노래, 시원한 날씨에 어울리는 네. 노래를 띄워드려야 되는데 네.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날씨 아직 여름인데요. 어제 오늘만 보면 전 이건 8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데 계절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날씨에 네. 여러분들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법한, 저도 좋아하고 또 최근에도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장르가 있어요.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인데 이 장르의 한국 버전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이 뉴잭 스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다면 아마 뉴진스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뉴진스가 슈퍼내추럴이라는 그 일본 활동곡을 발표하면서 뉴잭 스윙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장르가 9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 인기가 있던 장르이다 보니까 최근 문화계에서 얘기하는 뉴트로, 뉴 플러스 레트로죠. 이 열풍과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국내외에서 재미있는 뉴잭 스윙 무브먼트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잭 스윙이 뭐 발라드, 재즈 이런 것과 같은 장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장르명이고요. 이 뉴잭 스윙이라는 게 뉴잭 스윙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잭이 남성을 뜻하는 명사인데 네. 이걸 여성이 하면 뉴질 스윙이라고도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장르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스윙이라고 하니까 리듬이 굉장히 강조가 된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는 뭐 그때 새롭게 나온 어떤 장르들에 붙이는 이름들이거든요. 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컨템퍼러리 R&B라고 하는 멜로디가 선명한 이런 대중적인 R&B 곡들에 강렬한 힙합 비트를 넣은 곡들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대부분 쿵딱 하는 리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춤추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당시 이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던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네,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바비 브라운이라고 90년대를 또 풍미했던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My Prerogative라는 이 곡이 이 뉴잭 스윙의 대표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섹시하기도 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내 가수로 예를 든다면 어떤 아티스트가 있어요? 많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곡이라면 저는 듀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듀스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세련되었던 그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반에는 이 늙지 않는 장르 뉴잭 스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뭐 아시겠지만 이 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현도 씨 그리고 고 김성대 씨 이렇게 두 명으로 결성이 된 그룹이었는데 춤꾼 출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막 인기가 있던 음악들을 완전히 실시간으로 들여와서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그러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곡을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된 게 듀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어울렸고 또 춤꾼들이 워낙에 좋아하던 이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와도 잘 어울리는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듀스가 활동 기간이 별로 안 길어요. 짧았어요. 정말 짧았어요. 그런데 임팩트가
정말 커요. 맞아요. 요즘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2년 3개월 정도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후배들에게 정말 추앙받고 있는 네. 선배가 되었고요. 뉴잭 스윙, 특히 한국의 뉴잭 스윙을 얘기할 때는 이 팀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곡 가져와 봤는데 데뷔곡이거든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진짜 충격받은 분들 서태지와 아이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많았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나를 돌아봐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가 30년도 더 된 노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도 촌스럽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잭스이라는 장르의 색깔도 있지만 그 이현도라고 하는 네, 뮤지션의 정말 천재적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패션도 그렇고 무대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아요. 멋있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뉴잭 스윙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 장르의 노래가 많이 있었겠어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았고 그리고 뉴잭스윙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흑인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흑인 음악이 본격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건 한 90년대 후반 정도 들어서부터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앞서 뭐 장르명으로 얘기했던 발라드 그리고 댄스 가수들도 90년대 초반쯤부터 조금씩 뭐 메이저를 차지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메인을 차지하고 있던 장르도 유로 댄스 뭐 이런 스타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촉빠른 아티스트들이 멋있게 소화하는 게 뉴잭 스윙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듀스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내 그 뉴잭 스윙 스타일의 노래를 타이틀곡이건 수록곡이건 늘 가지고 있었고요. 이외에도 또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승철 씨를 저는 꼭 한번 꼽고 싶어요. 이승철과 뉴잭 스윙 그런 만남이 있었나라고 좀 생각을 의외인데요? 하시겠지만 이승철이 솔로 가수로서 이미지 변신을 확실히 하게 만든 데에 바로 이 뉴잭 스윙이 있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네. 92년에 발표했던 솔로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방황이라는 곡이에요. 그 까만 넥타이 줄무늬 팬티 파란 넥타이다. 그 아주 독특한 가사를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승철 씨 하면 이제 뭐 부활 보컬이니까 락 발라드 쪽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워낙에 또 아주 그 진한 발라드를 잘 부르던 인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승철 씨가 선글라스 다 끼고 좀 세련된 복장을 입고 갑자기 몸을 좀 흔들면서 비트에 몸을 맡기던 시절이 바로 이 방황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시엔 너무 어릴 때라 그냥 좀 되게 세련됐다. 버터 냄새 난다. 이 정도만 느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거의 당대 유행하던 뉴잭 스윙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사운드적으로도 세련됐고 또 이승철 씨가 워낙에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또 그 흑인 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보컬로도 너무 멋지게 소화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게 그 이승철 씨의 보컬력도 보컬력이지만 사실 이 곡을 만든 인물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순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 국내에서는 흑인 음악 1세대 이렇게 많이 불려요. 그리고 유학파 작곡가 1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80년대 후반에 이미 뉴욕에서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던 새로운 미국 음악의 조류 같은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음악으로 표현했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티스트가 발표했던 또 그 유명한 곡 중에 이현우 씨의 꿈이 있어요. 네. 그 곡도 뉴잭 스윙 그 흑인 음악 사운드와 또 아주 절묘하게 어울린 곡이라 이 방황을 오랜만에 듣고 좋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곡도 한번 이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철의 방황 듣고 올게요. 네, 이승철의 방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연달아서 듀스 노래, 이승철 노래 이렇게 들으니까 뉴잭 스윙이 어떤 장르인지 느낌이 딱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DJ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은 우리 어떤 곡 들어볼 거예요? 너무 또 이제 예전 얘기만 하면 요즘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한 네. 곡 준비해봤는데 저는 그 시절의 한국 뉴잭 스윙을 그 시절보다 더 그 시절처럼 소화하는 아티스트라고 이 뮤지션을 자주 소개하는데요. 바로 기린의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싱어송라이터고요. 2011년에 정규 1집을 발표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네. 앞서 저희가 이 뉴잭 스윙이 최근에 뉴진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트렌디한 장르가 되었는데 이미 13년 전부터 그 장르를 포착하고 자신의 색깔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일종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아티스트가 뭐 당내 유행했던 뉴잭 스윙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의 뉴잭 스윙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자신의 음악적 뿌리는 듀스 그리고 뭐 솔리드 같은 이제 90년대 그런 음악을 들려줬던 인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뉴잭 스윙이나 뭐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와는 또 다른 뚜렷한 색깔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레이블도 있는데 레이블 이름이 에잇볼타운이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진짜 그 시대를 좋아하는구나 싶은 게 솔리드 하면 그 검은색 8번공 지팡이 기억나세요? 그럼요. 이준 씨가 항상 들고 있던 그걸로 레이블 제목을 지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순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린의 Summer Holiday라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 네. 부제가 97 in love예요. 97 in love. 그러니까 완전 정말 그 시절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든 곡이거든요. 네. 더불어서 이 곡으로 저는 올해 여름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네. 다음 주엔 좀 가을 노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비와 함께 좀 네. 여름이 막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정말요. 기린의 썸머 홀리데이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기린의 썸머 홀리데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